헬로 에브리원, 안녕하세요. 웨스트 파인더 김석환입니다. 벌써 9월도 이제 끝났고요. 다음 주면 10월입니다. 시간이 정말 빨리 가는 것 같고, 이 추석 끝나고 이제 돌아와서 보니까 사뭇 날씨가 선선해졌고요. 하늘은 정말 맑아진 것 같습니다. 상당히 날씨가 빨리 또 변해가고 있는 걸 체감하고 있는 상황인데, 우리 증시도 정말 많은 이슈들이 휘몰아치고 있는 과정에 있는 것 같고요. 앞으로도 어떻게 보면 더 많은 이슈들이 있을 걸로 예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저와 함께 10월 첫째 주 어떤 부분들을 좀 봐야 될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시죠. 항상 10월 매월 첫째 주간은 미국의 고용 데이터가 나오는 주간이고요. 그리고 각 국가별 제조업이나 서비스업의 경기가 어떤 상황인지 알 수 있고요. 또 하나 우리나라에서 보면 수출 데이터가 나옵니다. 이런 부분들이 다 몰아져 있는 10월 첫째 주간이 되겠고요. 보시다시피 10월 1일 날 우리나라가 이때는 임시 공휴일이죠. 아무튼 이제 수출 동향에 대한 내용이 나올 거고요. 미국에서는 ISM 제조업 지수를 비롯해서 8월 9인 이직 보고서가 나오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ADP 민간 고용이 나오고요. 3일 날은 여기 보시다시피 민간 기관인 챌린저 앤 그레이, 크리스마스 앤 그레이라고 하는 기관에서 정리와 관련한 보고서가 나오고요. 이날도 우리나라는 이제 개천절로 해서 휴장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대망의 미국의 노동통계국에서 나오는 고용 보고서가 나올 예정이다 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 목요일에 ISM 서비스업 데이터까지 나옵니다. 정말 일정들이 많고요. 이제 30일에 보면 파월 연준 의장이 아마 이제 전미경제학회에 나가서 발언을 하는 기간이 있고요. 그리고 아마 이제 FOMC가 끝났기 때문에 많은 연준 위원들이 나와서 현재 경제 상황이라든지 또는 앞으로의 통화 정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다양한 의견들을 내놓을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유심히 살펴보면 될 것 같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럼 가보시죠. 이제 이게 아마 마지막으로 보여드릴 것 같은데, 제가 앞선 한 4주 연속으로 해서 계속 보여드렸던 데이터였고요. 잭슨홀 이후에, 잭슨홀 시포지엄 이후에 S&P 500 지수의 움직임이 어떻게 됐느냐라고 하는 거고요. 과거 이제 파월 의장이 취임한 이후, 그러니까 연준 의장으로서 잭슨홀 심포지엄에서 발언한 이후, 2018년부터 2023년까지 그리고 올해를 비교해 본 거죠. 중간에 우리 이런 이슈들을 다 소화해 왔고요. 이제 마지막 남아 있었던 게 제가 추석 끝나고 나서 바로 있었던 FOMC 회의였다. 근데 예상 밖 결과였죠. 뭐였냐면 바로 50bp 인하를 했다. 왜 이런 결정을 했는지는 뒤에서 다시 한번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고요. 그리고 중동이나 유럽의 지정학적 위험을 보면 상황이 쉽지 않습니다. 자, 일단은 중동 같은 경우에는 이스라엘하고 헤즈볼라 간에 좀 격전이 현재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죠. 현재 시점에서 보면 이스라엘의 지상군이 레바논으로 다시금 진격할 수 있다라는 이런 내용들이 좀 들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 그 다음에 유럽 쪽에서 보면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간의 지금 상황인 거죠. 간밤에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어떤 얘기도 있냐면, 만약에 그 상대국이니까 우크라이나겠죠. 우크라이나나 또는 그 동맹 국가에서 러시아의 본토를 건드리는, 만약에 이제 유도 미사일이나 이런 걸 통해서 하게 된다라고 하면 우리는 더 강경한 대응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내용을 얘기했고요. 특히 핵에 관련한 얘기도 좀 나왔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격전이 되고 좀 더 격화되고 있는 상황들이 지속이 되고 있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일단 시장은 이 지정학적 이슈를 애써 무시하고 있는 것 같고요. 어찌됐건 연준의 50bp 금리 인하 이후에 보면 아시겠지만 증시 움직임이 이렇게 플러스로 돌아서는 모습을 보였다라고 하는 거고요. 보통 이제 이렇게 이 시점이 대략 3분기 실적 시즌이 발표되는 시점하고요. 그 다음에 연말 소비 시즌이 본격화되는 이 두 개가 맞물리는 시점들이었거든요. 이제 그러면서 이제 증시가 다시금 이제 연말 랠리로 가는 그런 그림이었다라고 하면 지금은 좀 사뭇 다른 상황이 연출이 되고 있다라고 보면 되겠고, 그리고 그 중심에 연준이 있습니다. 자, 9월 FOMC 결과 이후에 미국의 경제 전망 요약을 하거든요. 연준이. 그래서 이걸 이제 흔히 SEP라고 합니다. Summary of Economic Projection이라고 해서. 자, 그런데
이걸 통해서 저희가 좀 알아야 할 세 가지 시사점이 있어서 가져왔습니다. 자, 이번에 50bp 금리 인하를 했잖아요. 예상 밖으로. 자, 그런데 올 연말 기준으로 대략 미국의 기준금리 중간값이 얼마큼 될 것 같냐라고 하면 대략 한 4.4%입니다. 지금이 대략 4.8% 정도가 되는 거니까 4.84%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대략 평균적으로 한 50bp 정도 인하할 거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11월과 12월에 두 번의 회의가 있기 때문에 각각 25bp씩 인하한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시장에서는 어떤 식으로도 보고 있냐면, 야, 그래도 이 50bp 인하이긴 한데 대략 한 75bp도 가능할 것 같아 라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왜 그럴까? 두 번째 이유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요. 자, 보시다시피 6월에는 올 연말에 4% 정도 될 걸로 예상을 했던 실업률이 지금 시점에서 보면 4.4%로 무려 0.4%포인트 상향 조정한 상황이다 라고 보면 되겠고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지금 저희가 실업률 같은 경우가 7월 달에 4.3%였고 8월 달에 이게 4.2%까지 떨어졌단 말이죠. 근데 4.3%를 터치했을 때 무슨 문제가 발생했냐면 우리가 샤메 법칙이라고 하는 게 발동이 됐죠. 샤메 법칙이라고 하는 게 0.53%포인트가 됐고 그 다음에 이 4.2%가 될 때는 0.57%포인트가 됐어요. 자, 그러면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에 실업률이 낮아진다? 높아진다? 높아진다는 쪽에 연준은 보고 있는 거잖아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 샤메 법칙에 대한 내용도 어떻게 된다? 더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과거에 이 샤메 법칙 예전에 한번 보여드리긴 했지만 노동시장이 좀 더 악화되는 그림들이 나오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연준이 선제적으로 금리의 인하 폭을 확대시킨 요인이 바로 여기에 있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뭐 물가야 현재 시점에서 계속해서 하향 안정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여기에 이제 연동돼서 볼 수 있는 게 결국 이제 유가라고 하는 부분인 거니까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세 번째는 뭐냐면 장기 금리의 레벨이 소폭이나마 올라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지금 저희가 이제 보통 2년물 미 국채 2년물과 10년물의 움직임을 보면 2년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떨어지는 금리 인하를 하니까 좀 더 떨어지는 모습을 보였고 10년물 같은 경우는 올라가는 모습을 좀 보이면서 이 둘 간의 스프레드, 즉 장단기 금리 차가 어떻게 됐죠?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바뀌었죠. 장단기 금리 차가 역전이 해소가 되는 무려 거의 2022년 7월 이후에 한 900여일 만에 그런 상황들이 나왔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시장에서 던지는 고민은 이거죠. 자, 앞서 노동시장에서 봤을 때는 샤메 법칙이라고 하는 게 약간 미국 경기가 더 악화될 수도 있다라는 그런 시그널들을 과거에 보냈었고 다른 채권시장 쪽에서는 이 장단기 금리 차라고 하는 부분들이 그런 시그널들을 보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이제 앞으로 저희가 이전에는 연착륙이 될 가능성, 뭐 정착륙이 될 가능성,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많이 하긴 했는데 이제부터는 좀 더 실증적인 이슈로 다가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하나의 데이터가 이제 나올 때마다 이게 연착륙을 가속화시킬 거냐 아니면 경착륙을 가속화시킬 거냐에 대한 논쟁이 뜨거워질 걸로 예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정리를 좀 한번 해보고요. 그래서 이 부분들 좀 보면 결론적으로는 앞으로 우리가 어떤 부분을 좀 더 중점적으로 봐야 될지 나오겠죠. 그게 바로 연준은 현재 시점에서 보면 노동시장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지난 그 잭슨 심포지엄에서 파월 의장이 어떤 얘기가 있냐면 이제 정책 조정의 때가 왔다라고 그냥 명확히 탁 못을 박았죠. 이제 그리고 나서 이제 9월 FOMC를 이제 왔는데 그러면서 또 한 가지 했던 얘기는 우리는 그러니까 연준은 이제 보통 이중 의무가 있잖아요. 하나는 물가 안정, 하나는 고용 창출, 최대 고용 뭐 이건데 그렇다라고 하면 물가 안정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진전이 있었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고 다만 최근 들어서 이렇게 높아지고 있는 실업률이라든지 또는 감소하고 있는 비농업 취업자 수 이런 부분들 그리고 또 노동시장 내에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균열의 시그널들 이런 부분들로 봤을 때 노동시장이 더 냉각될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은 앞서 SP에서 나온 실업률 상승 전망으로도 입증이 된 것 같고요. 이제 그렇다라고 하면
더 이상의 노동시장의 냉각을 원하지 않기 때문에 선제적으로 뭘 했다? 선제적으로 50bp 인하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뒤이어서 나온 연준 위원들 역시 어떤 부분에 대해서 항상 중점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냐면 노동시장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닐 카시카리 미니애폴리스 연총재 같은 경우에도 보면 지금 인플레이션보다 더 큰 위험은 실업률 상승이다라고 하는 거죠. 지금 실업률이 4.2%이다라고 앞서서 이제 말씀드리기도 했고, 다만 연준은 이게 올 연말에 4.4%까지도 갈 수 있다, 또는 그 이상으로도 갈 수 있다라고 이제 보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리고 라파엘 보스텍 애틀란타 연총재 같은 경우에도 노동시장에 대한 위험이 증가했다. 그러니까 앞서 노동시장이 좀 약화가 되고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는데, 뭐 과거처럼 대한 위험이 증가하긴 했지만 과거처럼 그렇게 위험한 수준은 아니다라고 이제 의견을 밝힌 게 라파엘 보스텍 애틀란타 연총재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이제 이 시카고 같은 경우가 미국에서 그 동부 쪽에서도 보면 약간 이제 일리노이주 쪽에 속해 있고 일리노이주의 주도이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시카고 쪽 상황이 썩 좋지가 않습니다. 이 일리노이주가 썩 좋지 않은 상황이고요. 그래서 오산굴수비 시카고 연총재 같은 경우에는 심심치 않게 경기 침체의 신호 또는 이런 부분들이 좀 더 커져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말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몇 가지 신호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물론 미국 경제가 강한 건 맞는데 몇 가지 위험한 신호들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언급한 게 실업률이 최근 1년 저점 3.5%에서 현재 시점에 4.2%까지 이렇게 올라온 0.7%포인트 이상 올라온 거는 과거 경기 침체 시 경고 신호일 수도 있다라고도 얘기를 했고요. 또 하나 연체율 상승과도 관련해서도 얘기를 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 같은 경우에는 실업률이 이렇게 올라온 부분은 앞서 보셨던 것처럼 샤메 법칙과도 연계가 되는 부분들이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연준은 노동시장에 상당한 관심을 갖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정리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이 노동시장 외에 경기의 흐름들은 어떠냐라고 하는 부분들을 저희가 좀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이제 매월 말에 S&P 글로벌이라고 한 곳에서 글로벌 주요국들, 뭐 미국을 비롯해서 독일, 프랑스, 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요. 주요국들의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구매 관리자 지수를 발표를 합니다. 자, 물론 S&P 글로벌에서 발표하는 제조 PMI, 즉 PMI 데이터와 그리고 이제 매월 초에 나오는 미국의 ISM, 공급자 관리협회에서 나오는 구매 관리자 지수, 이 PMI 간에 방향성 자체는 좀 동일한 모습들이 보이긴 합니다. 다만 설문조사의 방식이라든지 대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차이가 있어서 약간씩 가끔씩은 좀 달라지는 부분도 있다라는 점을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다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체적인 방향성은 같이 가려고 하는 성향이 강하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제조업과 서비스업을 미국과 유로존으로, 그러니까 물론 이제 이 유로존 내에는 독일이나 프랑스나 스페인이나 이탈리아나 이런 주요 국가들이 다 포함됩니다. 비교해 봤을 때 제조업은 다시금 악화되고 있는 폭 자체가 가팔라지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서비스업은 유로존은 다시금 이렇게 꺾이는 모습이 나왔고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소폭 약화되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데이터들보다는 상당히 견고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서비스업 같은 경우에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미국 GDP의 대략 70% 정도를 차지하죠. GDP의 70% 정도를 차지하고, 결국엔 이 서비스업이 지탱이 되기 위해서는 무엇이 좋아야 된다? 노동시장이 견고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이 중간에 소득이라고 하는 게 있어야 뭐라도 할 거니까요. 자, 그런데 만약에 이 노동시장이 악화되는 모습이 나오게 된다라고 하면 당연히 이 서비스업 같은 경우도 안 좋아질 거고요. 왜냐하면 소득이 이제 사라지게 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이게 전체적으로는 한 1년에 이 하나의 체인처럼 연결이 되는 부분이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만약에 서비스업 PMI가 안 좋아진다? 그러면 결론적으로는 노동시장도 안 좋아지고
있다라는 반증으로도 이해를 하셔도 될 것 같고, 지난달에 나온 ISM 제조 PMI라든지 서비스 PMI의 헤드라인은 전월 대비 소폭 개선되는 모습들 좀 보였지만 실제 그 세부 데이터들은 썩 좋지는 않았어요. 아시겠죠? 그 세부 데이터들 중에 뭐 대표적으로 새롭게 주문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까? 라고 하는 거라든지, 또는 이걸 통해서 생산을 많이 하고 있습니까? 이런 부분들이라든지, 결론적으로 이렇게 잘 되면 계속 공장에 쌓이는 또는 기업체에 쌓이는 재고가 쭉쭉쭉 감소해야 될 텐데, 이런 것들이 계속 감소하는 모습들을 보이니까 재고가 올라가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결론적으로 이제 이런 부분들이 향후에는 기업들의 실적에 우려를 키울 수 있는 상황들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일련의 움직임들을 제가 좀 흐름을 가지고 이해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자, 두 번째는 결국엔 노동시장이라고 이제 말씀드렸어요. 자, 그런데 미국에서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나오고 있는 심리지수가 두 개가 있죠. 하나는 미시건대, 하나는 컨퍼런스 보드라고 하는 곳에서 나오고 있는데, 특히 이 컨퍼런스 보드에서 나오는 것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노동시장에 포커싱된 질문들이 많습니다. 앞으로 소득이 늘어날 것 같습니까? 줄어들 것 같습니까? 일자리가 많은 것 같아요? 아닌 것 같아요? 또는 지금 일자리 구하기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등등의 질문들이 포함이 됩니다. 자, 그중에 노동시장의 퀄리티라고 하는 거는 결론적으로는 이 노동시장에서 일자리가 많으면 좋겠죠. 그리고 일자리를 구하기 쉬우면 좋겠죠. 자, 그랬을 때 이 두 개 수치를 한번 빼본 겁니다. 빼봤을 때 이제 팬데믹 끝난 이후에 저희가 이제 노동시장의 쇼티지가 상당히 심했던 구간을 지나고 나서 보면은 계속해서 이렇게 둔화하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다. 그러니까 소비자들이 노동시장에 대한 자신감이 약화되고 있다라는 걸로 이해를 하면 될 것 같고요. 말씀드렸죠? 노동시장의 자신감이 약화가 된다? 그럼 결론적으로는 저희가 극단적으로는 소득이 줄어드는 모습들, 그럼으로 인해서 서비스업에 대한 이런 소비나 이런 부분들이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런 움직임이 현재 미국 시장에 포착이 되고 있고, 뿐만이 아니라 다음 주에 나올 고용보고서 전에 졸츠, 구인과 이직에 대한 보고서라든지, 또는 민간에서 나오는 정리해고 보고서라든지, 또는 ADP 민간 고용 보고서를 통해서도 이 흐름들을 저희가 파악할 수 있다라고 보면 되겠고요. 자, 또 하나 유럽입니다. 앞서 보셨던 것처럼 유럽의 제조업이든 서비스업이든 지금 상당히 안 좋은 모습들을 나오고 있거든요. 그 중에 독일이라고 하는 국가를 한번 보자고요. 독일이라고 하는 국가를 한번 살펴보시면 전체적으로 경기에 대한 기대감도 어떻게 보면 24년 2분기 이후부터 급감하는 모습들이 좀 나타나고 있고요. 또 하나는 IFO라고 하는 곳에서 나온 기업들의 심리지수, 이런 부분들도 거의 비슷한 시점에서 꺾이기 시작을 한 상황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되면 실제 독일의 경제 성장률 측면에서 보면 IFO의 이코노미스트 같은 경우는 어떻게 평가를 하고 있냐면 경제 성장률이 위축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저는 이 위축이라고 하는 걸 어떻게 이해를 했냐면 역성장 날 수도 있겠네라고 하는 걸로 이해를 했습니다. 그 말인즉슨 독일이 이제 작년인가 재작년 같은 경우 한때 마이너스 성장을 좀 보인 적이 있는데 다시금 그런 모습들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아졌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자, 이렇게 되면 유로존 전체적으로 이제 문제가 될 수도 있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어떤 내용이 나오고 있냐면, 자, ECB가 10월부터 시작을 해서 내년 4월까지 계속해서 금리 인하를 할 것 같다라는 내용들이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내년 4월에 가게 되면 금리가 더 낮아져 있는 상황이 될 거고요. 또 하나, 내년 연말에 가게 되면 이제 거의 뭐 2%대까지 이제 들어가는 금리 수준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그 안에 보면 이제 스웨덴이라고 하는 같은 경우도 보면 간밤에 25p 금리 인하를 했거든요. 앞으로 몇 달 안에 더 몇 차례 금리 인하까지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 경제 상황에 대한 우려가 좀 더 커지고 있다 보니 그에 맞춰서 상당히 적극적인 금리 인하 조치들을 취하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걸로 이해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나라는 어떠냐? 이제 수출이죠. 중요한 거는 수출인데 제가 이제 계속 말씀드렸던 게
뭐 엔비디아나 이제 매그니피센트 세븐을 중심으로 해서 기업들의 실적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릴 때 이 절대적인 레벨, 그러니까 수출액 또는 매출액 이 금액 자체가 달라지는 게 아니다. 감소하는 거나 이제 그런 게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뭐냐면 결론적으로 이 금액 단위가 이렇게 증가하는 폭 자체가 줄어드는 부분에 대해서 여러 차례 언급을 해드렸던 것 같아요. 즉 그로스에 대한 부분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나라 대표적으로 반도체나 2차 전지 이런 것들을 보면 지금 올해 들어서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거의 매달 100억 달러 이상의 수출을 기록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1월에서 8월 달까지 평균 수출액이 110억 달러예요. 110억 달러인데 이게 올 연말까지 만약에 지속이 된다라고 봤을 때 그럼 어떻게 되냐면 증가율 자체가 이렇게 계속해서 감소할 걸로 보여지고요. 올해 12월 달 기준의 수출은 거의 그냥 보합이에요. 작년 대비로 보면. 그러니까 앞으로 전방 산업이 더 커지지 않으면, 그만큼 수출이 더 늘어나지 않으면 그로스에 대한 부분들이 계속해서 둔화될 걸로 보고 있는 상황이죠. 그럼 내년에 가면 어떻게 될까요? 역성장이 나올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2차 전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좀 3분기 들어서 회복되는 모습을 좀 보이다가 다시금 이렇게 둔화될 걸로 보여지는 상황이죠. 그래서 좀 여러모로 경기 민감주에 대한 부분들이 좀 안 좋은, 그로스 측면에서는 안 좋은 모습들이 좀 나타나고 있다라고 하는 거고, 그게 이제 외국인들 수급으로 그대로 좀 나타나고 있다고 하는 거죠. 이게 지금 이제 국내에서 외인들의 수급인데, 반도체 같은 경우는 쭉 사다가 요 근래 들어서는 아주 무섭게 팔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면 되겠고요. 반도체를 제외한 나머지 뭐 대체적으로 자동차나 상사자본재나 금융이나 이런 건강관리 이런 쪽에 대한 비중은 계속해서 좀 늘려나가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걸로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간밤에 마이크론의 실적이 상당히 좀 잘 나오고 앞으로의 가이던스도 좀 괜찮게 나오다 보니까 오늘 목요일 증시 상황에서는 코스피 내에서 외국인의 수급이 적극적으로 유입이 되면서 어떻게 보면 반도체 중심의 상승세가 상당히 강하게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 이게 지금 한 번으로서 끝날 거냐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게 이 흐름들이 추세적으로 이어져야 되는데 그 추세적으로 이어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소 몇 가지의 허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최근 들어서 보시면 이제 9월 들어서 처음으로 우리 국내 증권사 하우스들에서도 평균적으로 보면 반도체 업종에 대한 영업이익 추정치가 9월 들어서 처음으로 하향 조정되는 모습들이 좀 나타났다라는 것까지 체크해서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9월 이번 주 들어서 좀 그나마 증시에 우호적이었던 내용이 중국의 경기 부양책이었어요. 보면 미국이 연준이 50bp 금리 인하를 하고 나니까 중국 같은 경우에 좀 더 적극적인 통화 완화 정책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보시다시피 여러 갈래의 금리를 건드리고 있습니다. 일단 7일물 여갈피는 20bp 인하했고요. 지급준비율 같은 경우도 50bp 인하를 했고요. 그리고 중기 유동성 지원 창구인 MLF는 30bp 인하를 했고요. 또 여기에 신용대출과 부동산 모기지 금리의 기준이 되는 LPR 금리 같은 경우에도 이제 이번 달은 동결을 했고 다음 달에 인하할 수 있다, 이런 시그널까지 내주면서 상당히 적극적인 통화 완화 정책을 펼치고 있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부동산과 관련해서 규제를 계속 완화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보시다시피 2주택을 갖고 있는 구매자가 계약금을 걸 때 또 다른 주택을 구입을 할 때 이 요건을 하향하는 모습들도 있었고요. 또 하나, 증시가 지금 연초 저점까지 내려와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증시를 떠받치기 위한 유동성 지원기금을 설립을 했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무려 8천억이 하니까 규모가 1,100억 달러가 넘습니다. 이런 걸 통해서 어찌됐건 증시와 경기를 부양시키기 위한 조치들을 좀 취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하는 게 이제 긍정적인 효과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미국에 상장되어 있는 주요 중국 기업들이 급등하는 양상이 나타났고, 이게 종합적으로 제가 볼 수 있는 지수 중에 하나가 나스닥 골든 드래곤 차이나 지수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 같은 경우도 아주 큰 폭의 상승의 움직임이 나타났죠. 다만 이게 이제 하루 만에 이제 끝나는 모습이 있긴 했었지만 이제 앞으로 좀 어떻게 전개되는지도 저희가 좀 더 눈여겨봐야 될 것 같고, 이 우려라고 하는 게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루 만에 이제 급등이 나왔다가 그리고 이튿날에 장 초반에 강한 상승이었다가 결국에 이제 장 막판에는 다
토해내고 끝나는 이제 모습들이 좀 나타났는데, 이런 통화 정책뿐만이 아니라 다른 재정 정책이라든지 되게 좀 더 직접적인 부양책들이 나와야 된다라는 이런 시장의 요구도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면 되겠고, 보시면 아시겠지만 팬데믹 이후에 계속해서 금리는 인하하는 조치들을 취했습니다. 그렇죠? 취했었다. 그래, 이게 효과를 지속적으로 발휘할지의 여부는 앞으로 저희가 지켜봐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결론적으로는 이 모든 것들을 종합해 보면 저는 유가가 말을 해줄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월스파를 통해서 여러 차례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WTI 원유 선물 가격이 데드크로스가 심화되고 있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이 데드크로스가 심화되고 있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제는 약간 이제 이런 중간중간에 약간의 이렇게 혼재되어 있는 상황들이 아니라 이제는 어떤 한 방향으로 가려고 하는 게 잡혔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흔히 이제 저희가 이게 기술적으로는 정배열이냐 또는 역배열이냐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어떻게 보면 이제 정배열 같은 경우에는 상승 추세에서 나타나는 이런 그림이라고 보면 될 것 같고, 반면에 역배열 같은 경우에는 이런 하락 트렌드에서 나타나는 모습들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근데 지금은 역배열입니다. 보시다시피 200주移动평균선, 100주移动평균선, 50주移动평균선 이렇게 순차적으로 역배열이 나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유가가 이제 다시금 이제 배럴당 $70 미만으로 또 떨어지는 모습을 좀 보이긴 했지만, 여기서 이제 계속 이렇게 들락날락 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또는 일시적인 요인에 의해서 유가가 더 튀어오르는 모습들도 나올 가능성이 높지만, 어찌됐건 요 위에 대한 저항은 꽤 강한 모습을 보일 가능성이 높다. 이제 그렇다라고 하면 앞으로 시간이 더 지나면 지날수록 이게 더 이런 식으로 꺾일 가능성이 있을 가능성이 높죠. 이제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앞서 말씀드린 경기에 대한 부양책, 중국의 경기에 대한 부양책이라든지 또는 우리나라 수출의 증가율이라든지 또는 그에 앞서서 미국의 경기가 냉각이 되지 않고 좀 더 뜨거운 모습을 보이게 된다라고 하면 유가는 계속해서 올라가는 모습들을 보이게 될 가능성이 높겠죠. 다만 지금 이런 부분들이 계속해서 하나 둘 누적이 되는 모습이 나오게 된다라고 하면 반대의 가능성도 있다라고 하는 점을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 그 관점에서 보면 10월 첫째 주에 나오는 고용 데이터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정리를 한번 해보면 저희가 미국 고용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만약에 고용 데이터 자체가 좀 긍정적으로 나온다라고 하면 이 말인즉슨 실업률이 내려가고 비농업 취업자 수가 많아지는 현상이 되겠죠. 그렇게 되면 연착륙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게 될 거고요. 뭐 여기에 따라서 어떻게 보면 앞서 B컷에 대한 기대감이 시장이 현재 있는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기대감은 약화가 되긴 하겠지만 지속 가능한 성장에 대한 기대, 이런 부분들이 더 커질 가능성이 높겠죠. 그리고 미국 경제 자체는 상당히 강하다. 아까 보여드렸던 것처럼 미국의 서비스업 PMI 데이터는 상당히 좋은 모습을 좀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증시로의 자금 유입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고요. 신고가 랠리에 대한 기대감도 높아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고용이 좀 더 악화되는 이런 모습들이 나오게 된다고 하면 연착륙에 대한 기대는 좀 낮아질 가능성이 높고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가 좀 더 커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는 거죠. 다만 어느 정도 이걸 하방을 좀 보완해 줄 수 있는 게 뭐냐면 B컷에 대한 기대감이 다시금 더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지난 8월, 9월 초에 나타났었던 것처럼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가 시장에서 좀 더 강하게 가격 반영을 하게 된다고 하면 증시의 변동성이 좀 더 커질 여지는 있다 정도로 정리를 하면 될 것 같고요. 이제 그에 따라서 뭐 에너지나 원자재가 약세를 보이고 상대적으로 안전자산에 대한 수요가 더 커질 가능성도 있다라는 점을 염두에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자, 이제 10월 첫째 주 아주 중요한 데이터 발표를 앞두고 오늘 준비한 월스파이고요. 오늘 내용을 다시 한번 잘 복귀하시고요. 저는 다음 월스파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